첫날 밤이었습니다. 새색시 옥녀는 숨을 죽인 채 방 안쪽에 웅크리고 앉아 있었습니다. 혼례를 치른 지 채 몇 시즌도 되지 않았는데 신랑이라는 사내는 니발로 방바닥을 기며 벽에 멀리를 들이받고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정성껏 펴놓은 새 이불은 이미 갈기갈기 찢겨 방 안에 나둥글고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그 사내가 꺼져가는 호롱불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뜨고는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꿀이다. 달콤한 꿀, 노란 꿀. 그는 코를 훌쩍이며 뜨거운 기름이 끓는 호롱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옥견이 말릴 겨를도 없었습니다. 뜨거운 기름이 그의 손가락 사이로 흘러내렸고 살이 지글거리는 냄새가 방 안을 채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그 사내는 비명을 지르기는커녕 희죽거리며 웃으면서 손가락을 혀로 하트려 들었습니다. 옥견은 몸을 날려 그의 팔을 쳐냈고 호롱이 바닥을 굴렀습니다. 쨍그랑 소리와 함께 방 안은 순식간에 먹빛 어둠에 잠겨버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옥년의 가슴이 쿵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이 사람이 정말로 백치인가?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분명 방금 전까지 짐승처럼 바닥을 기던 그 사내의 눈빛이 찰나의 순간 서늘하고 날카롭게 빛났습니다. 마치 깊은 절벽 아래 고인물처럼 차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오랜 세월의 고독과 인내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옥녀는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내가 너무 놀라서 헛것을 본 것인가. 하지만 그것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눈빛 하나가 이날 밤 옥년의 운명을 통째로 바꾸어 놓기 시작하였습니다. 옥견이 윤진사 댁으로 시집오게 된 것은 이 세상에서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의 배신 때문이었습니다. 옥년의 친어머니는 옥년이 10살 되던 해 산후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버지는 이듬해 한씨 성의 여인을 새 안주인으로 맞아들였는데 이 한씨 부인이 문제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 한씨는 나무랄 데 없는 안주인이었습니다. 손님 앞에서는 옥견을 친딸처럼 대했고 이웃에게는 항상 두 아이를 똑같이 아낀다고 말하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한씨를 보며 심성 고운 여인이라 칭찬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문이 닫히고 남들의 눈이 없어지면 그 얼굴은 돌변하였습니다. 옥견아, 이 밥도 못 먹을 것이 밥값은 하는 게냐. 새벽부터 밤까지 허들의 실은 모두 옥견의 몫이었습니다. 물 긁기, 빨래, 마당 쓸기, 불때기까지. 반면 한씨의 친자식인 복남이는 하루 종일 빈둥거리며 좋은 것만 먹고 입었습니다. 옥년이 보리죽 한 그릇으로 끼니를 때울 때 복남이는 고기 반찬에 흰쌀밥을 배불리 먹었습니다. 그러나 옥견을 진정으로 옹아맨 것은 일도 차별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12살 어린 남동생 복돌이었습니다. 복돌은 몸이 약해 늘 알아누웠는데 한씨는 그 아이를 볼모로 삼아 옥년을 마음대로 부렸습니다. 오라비한테 약이라도 사주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옥견은 동생을 살리기 위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한씨의 진면목이 가장 적나라하게 드러난 날은 옥견이 16되던 가을이었습니다. 복돌이 또 한 번 심하게 알아누웠고 옥년은 밤새 동생의 멀리를 시키며 뜬 눈으로 지새웠습니다. 날이 밝자 옥견은 한씨에게 약을 사달라 부탁하였습니다. 한씨는 싸늘하게 웃으며 말하였습니다. 약값이 어디서 나오냐? 그 아이가 살든 죽든 내가 알 바 아니다. 옥년은 그 말에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친어머니가 낳은 자식에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다니. 옥견은 이를 악물고 울음을 삼켰습니다. 그리고 몰래 집을 빠져나가 시장 골목에서 자신의 은비녀를 팔아 약값을 마련하였습니다. 그것은 돌아가신 친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유일한 폐물이었습니다. 복돌은 그 약을 먹고 사흘 뒤 열이 내렸습니다. 사흘 동안 옥녀는 한씨의 눈을 피해 동생 곁을 지켰습니다. 그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던 한씨의 눈빛에는 무서운 계산이 서려 있었습니다. 아이가 복돌과 저렇게 단단하게 묶여 있는 한 내 말을 거역하지 못한다. 한씨는 그 사실을 무기로 삼아 더욱 옥련을 옥죄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씨는 옥련을 불러 앉혔습니다. 그 눈빛에는 평소와 다른 무언가를 계산하는 차가운 빛이 서려 있었습니다. 옥련아, 너를 좋은데 시집 보내줄 생각이다. 고을에서 손꼽히는 구호인 윤진사택이다. 옥연은 처음에는 귀를 의심했습니다. 윤진사택이라면 이 고을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는 큰 가문이었습니다. 그러나 한씨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옥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다만 그 집 외아들이 좀 모자란다. 8살 때 열병을 앓고 난 뒤로 지느니 그 나이에 멈추어 버렸다 하더구나. 그래도 사지가 멀쩡하고 집안이 부유하니 가서 아들 하나 낳으면 그 집 살림이 다 네 것이 되는 거다. 옥견은 한씨의 눈빛에서 진실을 읽었습니다. 저를 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윤진사 댁에서 넉넉한 예단과 천답을 내리겠다는 조건이 걸려 있었고 한씨는 그 재물이 탐났던 것입니다. 옥년이 거절하려 입을 열었을 때 한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네가 싫다 하면 복돌이 약을 끊어야겠구나. 말 한마디에 옥연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홀레날 아침 옥연은 울지 않았습니다. 울 눈물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가마에 오르기 전 옥년은 마지막으로 복돌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누나가 반드시 돌아올게. 기다려라. 복돌이 눈물을 글썽이며 누나의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 조그만 손의 온기가 옥연이 살아남아야 할 이유였습니다. 혼례식 내내 하객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신랑 윤태수는 초래상 위의 대추를 연신 집어 입에 넣으려 하다가 제지당했고 사모간대를 비뚤어지게 쓴 채 군침을 흘리며 실실 웃기만 하였습니다. 어떤 이는 옥년의 고운 얼굴을 아까워하며 혀를 찾고 어떤 이는 백치 신랑의 기행을 보며 킬킬댔습니다. 옥년은 혼례 내내 눈을 내리깔고 그 모든 모멸과 부경꾼들의 비웃음을 잇몸을 깨물어가며 견뎠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주어진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첫날 밤 어둠 속에서 그 운명이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옥연이 쓰러진 호롱에 다시 불을 밝혔을 때 잠든 것 같았던 태수가 갑자기 눈을 번쩍 뜨며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뼈마디가 으스러질 것 같은 압력이었습니다. 그것은 아이의 손이 아니었습니다. 태수는 눈채 고개만 살짝 돌려 옥년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호롱불이 일렁이며 그의 얼굴에 깊은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그리고 낮고 침착한 목소리로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시끄러워. 그것은 때를 쓰는 아이의 말이 아니었습니다. 낮고 묵직하게 울리는 범의 유르렁거림 같은 목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곧 손목을 놓고 다시 코를 골며 잠에 빠져드는 척하였습니다. 옥년은 빨갛게 손자국이 남은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확신하였습니다. 이 사내는 백치가 아니다. 그날 밤 바람이 세졌습니다. 문풍지가 덜컥거리는 소리 사이로 밖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발소리를 죽인 은밀한 움직임이었습니다. 잠들었나
오신 목소리의 사내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불은 켜져 있으나 조용한 걸 보니 또 다른 목소리가 답했습니다. 신방을 엿보러 온 버릇없는 사내들이었습니다. 옥년이 소리를 지르려는 순간 잠든 척하던 태수가 갑자기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러고는 벼락처럼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줌 마려워, 오줌. 태수는 문을 발로 걷어차 활짝 열어 제쳤습니다. 밖에서 엿듣던 사내들이 기겁하며 나동그라졌습니다. 태수는 바지춤을 풀 신흥을 하며 괴성을 질렀고 사내들은 혼비백산하여 살려달라고 비명을 지르며 주랭랑을 쳤습니다. 한바탕 소동을 벌인 뒤 태수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콩노래를 흥얼거리며 이불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옥냐는 그 광경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다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태수가 문을 열기 직전 아주 잠깐 멈칫하며 밖의 동태를 살피는 기색이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사내들이 도망가는 뒷모습을 보는 그의 입가에 비릿한 비웃음이 걸려 있었다는 것을. 우스꽝스럽고 추잡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신방을 엿보려던 자들은 쫓겨났고 옥연은 수모를 면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정확한 타이밍이었습니다. 옥년은 조용히 태수에게 다가가 나직하게 물었습니다. 서방님, 주무십니까?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저 요란한 코 고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옥연은 포기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던졌습니다. 아까 저를 도와주신 겁니까? 여전히 태수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옥연은 보았습니다. 이불 밖으로 삐져나온 그의 주먹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손등에 힘줄이 볼록 솟아오르는 것을. 옥연은 그 손을 바라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언젠가는 반드시 알게 될 것입니다. 서방님이 누구인지. 날이 밝자 윤진사 댁에 민낯이 드러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당에는 윤진사의 이복 동생과 그 아들들이 이른 아침부터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은 태수를 향한 조롱과 멸시, 그리고 그 너머에 감춰진 탐욕으로 번들거렸습니다. 형님도 딱하십니다. 저런 얼간이를 장손이라고 끼고 계시니 차라리 저희 쪽 아이를 양자로 들이시는 게 가문을 위해 낫지 않겠습니까? 그들 중 으뜸임 건호라는 사내가 비아냥거렸습니다. 그의 말투에는 예의라곤 티끌만큼도 없었습니다. 윤진사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어깨는 축 처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마당을 뛰어다니며 염소를 쫓고 있었습니다. 매에 매에 내가 너 잡는다. 흙투성이가 된 채 풀잎을 입에 물고 있는 꼴이 영락없는 미치관이었습니다. 건호가 혀를 차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저런 것이 이 집안의 대를 이을 장손이라니 차라리 적고를 보는이 없는 편이 낫겠구먼. 그 말에 옥연의 등줄기가 서늘해졌습니다. 이 집안은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나 속은 곰바 문드러지고 있었습니다. 하이에나 때처럼 재산과 대권을 노리는 친척들이 득식을 거렸고 유일한 장손인 태수는 그들의 가장 큰 관역이었습니다. 만약 태수가 멀쩡한 정신에 뛰어난 사내였다면 그는 벌써 쥐도 새도 모르게 제거되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생각이 드는 순간 옥변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내가 백치인 척하는 것은 살아남기 위한 것이 아닐까. 그런데 그날 오후 더 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계모 한씨가 보낸 자가 뒷담 근처에서 서찰 하나를 건넸습니다. 닷새 안에 안채 열쇠가 어디 있는지 알아오너라. 그렇지 않으면 복돌의 밥줄을 끊겠다. 서찰을 읽는 옥년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이 집에 들어온 지 하루도 되지 않아
이미 사방이 막혀버린 것입니다. 시댁에서는 백치 남편을 수발들라 하고 친정에서는 도둑질을 강요하니 사면이 모두 절벽이었습니다. 때 등 뒤에서 누군가 툭하고 어깨를 건드렸습니다. 색시야 뭐해. 해맑은 목소리의 주인은 태수였습니다. 그는 흙 묻은 손으로 옥연의 치맛자락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나 배고파. 밥 줘. 밥. 옥련이 황급히 서찰을 소매 속에 숨기는데 태수가 불쑥 그녀의 소매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거기 뭐 있어? 맛있는 거야. 나도 줘. 옥련은 기겁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태수는 입을 삔죽거리더니 갑자기 옥련의 귀에 대고 속삭이듯 노래를 흥얼거렸습니다. 나쁜 종놈이 왔다 갔네. 쥐새끼가 왔다 갔네. 오련은 얼어붙었습니다. 그 말은 분명 방금 서찰을 건네고 간자를 두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아무렇지 않게 다시 노래를 흥얼거리며 마당을 가로질러 뛰어갔습니다. 쥐잡자, 쥐잡자, 찍찍찍. 옥련의 심장이 격하게 요동쳤습니다. 그는 알고 있다. 내가 누구를 만났는지, 그 자가 어떤 자인지. 백지 같은 노랫말 속에 뼈가 담긴 경고가 있었습니다. 이 사내는 분명히 백치가 아니었습니다. 그로부터 사흘 뒤였습니다. 옥련은 밤중에 몰래 방을 빠져나와 계모 한씨가 보낸 월패들을 만나러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문서 대신 자신이 가진 폐물을 모아 가져갔습니다. 의장도 하나와 비녀 2개, 그리고 혼례 때 시댁에서 내려준 놀이개 하나였습니다. 동생을 살릴 수만 있다면 이것으로라도 때워야 했습니다. 달빛도 구름에 가려 어두운 밤길은 스산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소나무 숲에 다다르자 차가운 바람에 솔가지들이 서로 부딪히며 거친 소리를 냈습니다. 약속 장소인 무너진 산신각 앞에는 이미 험상궐은 사내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계모 한씨가 고용한 월패들이었습니다. 새색씨가 제 시간에 왔구만. 그래, 물건은 가져왔나. 우두머리로 보이는 흉터난 사내가 거들먹거리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옥련은 품에서 폐물이 든 주머니를 꺼내 던졌습니다. 이것으로 약값은 충분할 것이다. 더 이상 나를 찾지 마라. 그리고 내 동생에게 손끝 하나라도 댔다가는 가만두지 않겠다. 사내는 주머니를 열어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픽하고 비웃음을 흘렸습니다. 이보슈, 작은 마님, 우리가 거지로 보이시나 고작 이따위 부스러기로 윤진사 등 재산을 퉁치려고. 마님이 원하신 건 전담문기라 하셨을 텐데. 사내는 주머니를 바닥에 내팽개치고 옥련에게 다가왔습니다. 문서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밤 되기 이 산을 내려가지 못할 수도 있어. 월패들이 킬킬대며 옥련을 애워쌌습니다. 공포가 엄습했습니다. 옥련은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는 가파른 벼랑이었습니다. 오지 마라.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겠다. 옥련의 외침은 공허하게 솔숲 속으로 흩어졌습니다. 사내가 더러운 손을 뻗어 옥련의 어깨를 움켜쥐려는 찰나였습니다. 새잡자, 새잡자. 호이호이 숲속에서 우렁찬 고함과 함께 무언가가 날아왔습니다. 파공 소리와 함께 날아든 돌멩이가 정확히 사내의 이마 한가운데를 강타했습니다. 사내는 외마디 비명과 함께 뒤로 나둥글었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월패들이 당황하여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불쑥 튀어나온 것은 다름 아닌 태수였습니다. 그는 한 손에 물매를, 다른 손에는 굵직한 돌멩이들을 쥐고 있었습니다. 나쁜 삿다, 큰 삿다, 내가 잡아줄게. 태수는 춤을 추듯 뛰며 월패들을 향해 돌을 날렸습니다. 동작은 산만하고 우스꽝스러워 보였지만 그가 날리는 돌은
기가 막힐 정도로 정확하게 급소만을 노렸습니다. 무릎, 정강이, 손목, 돌에 맞은 왈패들이 억하고 쓰러지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이 미친놈이 어디서 굴러온 놈이야. 저놈 잡아. 우두머리가 피를 흘리며 소리쳤습니다. 왈패들이 칼을 빼들고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옥련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서방님, 피하십시오. 그러나 태수는 도망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타기다 와 하고 소리치며 소나무 숲 사이를 요리조리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지형을 완벽하게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왈패들이 쫓아 숲으로 들어오자 태수는 미리 휘어놓았던 소나무 가지를 퉁 하고 놓아버렸습니다. 탄력을 받은 가지가 왈패들의 얼굴을 사정없이 후려쳤습니다. 연이은 비명과 함께 서너 명이 바닥에 뒷골었습니다. 순식간에 10명 가까운 건장한 사내들이 백치 하나를 당해내지 못하고 흙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마지막 남은 우두머리 앞에 선 태수는 여전히 해벌쭉 웃고 있었으나 눈빛만은 시퍼렇게 살아있었습니다. 우두머리는 공포에 질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너 정체가 뭐야? 태수는 대답 대신 품에서 솔방울 한 우큼을 꺼내 우두머리의 얼굴에 뿌렸습니다. 세모이 먹어라. 구구. 우두머리는 중심을 잃고 벼랑 쪽으로 미끄러졌습니다. 나무뿌리를 잡아 겨우 목숨을 건졌으나 콜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살려줘. 귀신이다. 왈패들은 혼비백산하여 숲속으로 도망쳤습니다. 숲에 다시 정막이 내려앉았습니다. 옥연은 다리가 풀려 주저앉아 있었습니다. 태수가 다가와 옥연 앞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그러고는 품속에서 으깨진 산머루 몇 알을 꺼내 내밀었습니다. 색시야, 이거 먹어. 달아. 아까 오다가 땄어. 태수는 다시 바보 같은 표정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하지만 옥연은 보았습니다. 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그의 눈동자 깊은 곳에 옥년을 향한 걱정과 안도감이 일렁이고 있다는 것을. 옥년은 울컥 눈물이 솟구쳤습니다. 이 사내는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위험에 처할 것을. 그리고 나를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정체가 탈로 날 위험을 무릅쓰고 이 어둠 속을 달려온 것입니다. 집으로 돌아온 그날 밤, 옥련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앞으로 다가가 무릎을 꿇고 그의 두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눈을 똑바로 마주치며 말하였습니다. 서방님, 이제 그만하십시오. 저를 속이실 수는 있어도 서방님 자신을 속이실 수는 없습니다. 아까 숲에서 보여주신 그 무예, 그 기지, 그것은 결코 지능이 모자란 분이 하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제발 그 탈을 벗고 저를 봐주십시오. 옥년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 태수의 손등을 적셨습니다. 긴 정적이 흘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다닥 심지가 타들어가며 불꽃이 한번 크게 튀어올랐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얼굴에서 서서히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풀려있던 눈동자에 초점이 맺히고 해벌쭉 벌어져 있던 인매가 단단하게 일자로 다물어졌습니다. 부부정했던 어깨가 꼿꼿하게 펴지면서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서늘한 위압감이 뿜어져 나왔습니다. 껍질을 깨고 나오는 맹수의 기운 같은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자신의 손등에 떨어진 올련의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그리고 낮고 깊은 저음으로 말했습니다. 알아본 게냐? 옥견은 숨을 들이켰습니다. 드디어 그가 본 모습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태수는 창호지 너머 인기척을 살핀 뒤 입을 열었습니다. 그래, 나는 미치지 않았다.
아니, 미치지 않고서는 살 수 없었기에 미친 척을 했을 뿐이다. 그는 벽을 바라보며 회상에 잠긴 듯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시던 날을 기억한다. 내가 8살 때였지. 건강하시던 어머니가 갑자기 피를 토하며 쓰러지셨다. 사람들은 급체라 했지만 나는 보았다. 어머니의 약탄기 밑바닥에 남아있던 하얀 가루를. 태수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떨렸습니다. 그날 이후 내 밥상에도 이상한 냄새가 나는 반찬들이 올라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모르고 먹고 며칠을 알아놓았지. 그때 깨달았다. 내가 장손으로서 기대를 받는 순간 내 목숨은 파리 목숨보다 못하게 된다는 것을. 살기 위해 오로지 살아서 어머니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나는 백치가 되어야 했다. 태수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살을 파고들 정도로 강한 힘이었습니다. 벽에 오물을 바르고 개 밥그릇에서 밥을 빼앗아 먹으며 저놈들의 조롱거리가 되어주는 것만이 내가 숨쥘 수 있는 유일한 길이었다. 열해다. 열해를 그리 살았다. 옥련은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태수의 등 뒤로 다가가 조심스럽게 안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긴 세월을 홀로 견디시느라 얼마나 외로우셨습니까? 태수의 몸이 잠시 뻣뻣해졌다가 이내 긴장을 풀었습니다. 그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외로웠지. 미칠 듯이 외로웠다. 허나 이제는 아니다. 네가 왔으니까. 태수가 몸을 돌려 옥련을 마주 보았습니다. 나도 안다. 네가 어떤 마음으로 이 집에 들어왔는지. 계모의 협박 동생을 살리려는 너의 그 절박함. 내가 다 지켜보았다. 그러고는 옥련의 어깨를 단단히 잡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우리는 같은 배를 탔다. 나는 가문을 좀먹는 저 독사들을 몰아내고 내 자리를 되찾아야 하고 너는 계모의 소나기에서 벗어나 동생을 지켜야 한다. 우리가 힘을 합친다면 못할 것도 없다. 옥련아, 나의 눈과 귀가 되어다오. 나는 백치 행세를 계속해야 하니 네가 나서서 안살림을 장악하고 저놈들의 비리를 찾아내다오. 내가 그림자 속에서 너를 지킬 것이다. 옥련은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하겠습니다. 제 목숨을 다하여 서방님을 돕겠습니다. 이 집안의 썩은 고름을 짜내고 서방님께서 당당히 대청마루에 서시는 날까지 제가 함께하겠습니다. 날밤부터 두 사람은 멀리를 맞대고 계책을 짰습니다. 태수는 열해 동안 백치 행세를 하며 엿들은 집안의 비밀을 낙낙이 옥련에게 일러주었습니다. 건호는 노름빚에 시달리고 있고 계모조 씨는 소장료를 빼돌려 친정빚을 갚는 데 써왔다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이 고스란히 적힌 이중 장부가 문서고에 있다는 것. 다음 날 아침부터 옥련과 태수의 기묘한 일과가 시작되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옥련이 태수에게 글을 가르치는 모습이었습니다. 하늘천, 따지. 옥련이 목청 높여 글을 읽으면 태수는 하늘, 땅, 검은 떡, 누런 떡하며 장난스럽게 따라하였습니다. 문 밖에서 엿듣던 하녀들은 혀를 차며 수군거렸습니다. 아이고, 새아기 씨도 참 미련하시지. 저 백치한테 천자문을 가르쳐 어디에 쓰려고 속이 경을 칠 노릇이지. 시어머니 조씨 역시 그 소리를 듣고 묘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그래, 허침이나 쓰게 내버려 두어라. 제가 제 풀에 지쳐 떨어져 나가겠지. 하지만 방 안의 실상은 달랐습니다. 옥연이 붓 끝에 물을 묻혀 책상 위에 빠르게 글자를 적으면 태수는 곁눈질로 읽고 바닥에 손가락으로 답을 썼습니다. 글자는 물기가 마르면서 금세 사라졌기에 아무런 증거도 남지 않았습니다. 소리로는 엉뚱한 문답을 주고받으면서도 손과 눈으로는
치밀한 작전을 짜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그들만의 은밀하고도 위험한 유희였습니다. 기회는 제삿날이었습니다. 집안 사람들이 모두 제사 준비에 분주한 틈을 타 옥녀는 시어머니 조 씨의 장롱 서랍에서 열쇠 꾸러미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태수가 마당 반대편에서 불이야 악고시에 불났다 하고 소리치며 집더미에 연기를 피우는 사이 옥녀는 문서고 안으로 미끄러지듯 들어갔습니다. 문서고 안은 곰팡이 냄새와 묵은 멀지로 가득했습니다. 옥녀는 호롱을 켜고 선반에 쌓인 장부들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토지대장, 소장료 수납부, 물품 구매 장부, 수많은 문서 가운데 마침내 약재 관리록이라 적힌 표지를 찾아냈습니다. 펼쳐보는 순간 옥년의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날짜별로 빼돌린 쌀가마니의 수, 고리대금으로 벌어들인 이자, 관아의 아전에게 뇌물로 바친 은전의 액수가 적나라하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찾았다. 이것만 있으면 저놈들의 목줄을 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서고를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 조 씨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냐? 누가 감히 문서고에 들어갔느냐? 하인이 돌아와 열린 자물쇠를 발견하고 보고한 것입니다. 옥년은 마당으로 끌려 나왔습니다. 조 씨가 달려들어 옥년의 뺨을 후려 갈겼습니다. 짝 소리와 함께 입안이 터지며 피맛이 났습니다. 천한 것이 들어오더니 도둑질까지 하는구나. 당장 품속의 것을 내놓아라. 건호와 하인들이 달려들어 올련을 뒤졌습니다. 장부가 발각되는 것은 시간 문제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인파를 해치고 태수가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온 얼굴에 검덱을 잔뜩 묻힌 채 다 타버린 집단을 들고 소리쳤습니다. 불이야, 불 꺼야 해. 내가 불 꺼. 태수는 마당 한복판으로 뛰어들더니 넘어져 있는 옥년 위로 철퍼덕 엎어졌습니다. 색시야, 불장난하면 안 돼. 오줌 싸게. 그는 옥년을 감싸한 듯 껴안으며 큰 소리로 획설수설댔습니다. 사람들이 태수를 떼어내려 옥신각신하는 혼란을 틈타 옥년은 품속의 장부를 태수의 두툼한 바지 속으로 슬쩍 밀어 넣었습니다. 그러자 태수는 아이고, 배야, 오줌 나온다, 오줌 마려 하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몸부림쳤습니다. 에이, 더러워, 저리 치워. 사람들이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결국 조 씨가 옥년의 몸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옥년은 흐트러진 멀리를 쓸어 넘기며 도끼 어린 눈으로 조 씨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도둑이라니요. 저는 그저 서방님이 불장난을 하시기에 빗자루를 찾으러 들어갔을 뿐입니다. 며느리를 도둑 취급하시다니 이것이 사대부가의 법도입니까? 방으로 돌아온 두 사람은 비로소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태수는 바지에서 장부를 꺼내 올련에게 건넸습니다. 네가 큰일을 해냈다. 이것이 놈들의 목을 칠 칼이 될 것이다. 태수의 눈이 형형하게 빛났습니다. 사흘 뒤 윤진사 댁 사랑채는 무거운 침묵으로 짓눌려 있었습니다. 문중의 어른들이 모두 모인 자리였습니다. 오늘은 태수의 각관을 박탈하고 차기 가주를 결정하는 날이었습니다. 명분은 그럴듯했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장손이 가문의 대소사를 그르치고 재산을 탕진할 우려가 있으니 현명한 양자를 들여 가문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는 태수가 멍석 위에 쪼그려 앉아 개미떼를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개미야, 어디가? 밥 먹으러 가. 그는 침을 흘리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사랑채 문이 열려 있어 그 모습이 어른들의 눈에 적나라하게 들어왔습니다. 조 씨가 혀를 차며 과장된 한숨을 쉬었습니다. 보십시오.
어르신들, 장손의 상태가 날로 심해지고 있습니다. 저런 아이에게 어찌 이 커다란 가문의 앞날을 맡기겠습니까? 건호가 거들었습니다. 형님을 위해서라도 편히 쉬게 하고 제가 가문의 짐을 나누어 지는 것이 도리라 생각합니다. 문중 어른들이 수근거렸고 분위기는 이미 조 씨와 건호가 의도한 대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대종손이 붓을 들어 태수의 각권 박탈 문서에 수결을 하려는 찰나였습니다. 멈추십시오, 큰어르신. 나직하지만 천둥처럼 울리는 목소리가 사랑채를 갈랐습니다. 순식간에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소리가 난 곳으로 쏠렸습니다. 마당 멍석 위에 쪼그려 앉아있던 태수가 천천히 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굽어있던 등이 꼿꼿하게 펴지고 헝클어진 멀리카락 사이로 드러난 얼굴에는 더 이상 백치의 흔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성큼 마루로 올라왔습니다. 걸음걸이는 호랑이처럼 위엄이 있었고 눈빛은 서리빨처럼 차가웠습니다. 하인들은 그 기세에 놀려 저절로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 순간 사랑채 안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느꼈습니다. 이 사내가 지금까지 자신들이 알던 백치가 아니라는 것을. 건호가 멍하니 입을 벌리며 물었습니다. 형님, 방금 뭐라 하셨어? 태수는 대답 대신 건호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눈빛 하나에 건호는 오금이 저려 주저앉을 뻔하였습니다. 태수는 품에서 이중장부를 꺼내 탁자 위에 던졌습니다. 툭, 둔탁한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여기 지난 5년간 조 씨와 건호가 빼돌린 가문의 재산 내역이 낭락이 적혀 있습니다. 소장료 횡령, 고리대금, 관아 뇌물 상납, 어느 것 하나 빠짐없이 기록되어 있지요. 3년 전 흉년의 관아에서 내린 진횟미가 어디로 갔습니까? 조 씨의 친정빚을 갚는 데 쓰였지요. 작년 선산의 목재를 몰래 베어 판 돈 건호 내놈의 기방외상값으로 들어가지 않았느냐. 태수의 입에서 터져나오는 구체적인 증거에 건호와 조 씨는 반박 한마디 못하고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대종손이 떨리는 손으로 장부를 넘겨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이런 천하의 간악한 놈들을 보았나. 이것이 사실이냐? 건호가 바닥에 이마를 박으며 으스했습니다. 아닙니다. 모함입니다. 저 미친놈이 가짜 장부를 만들어. 태수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장부는 미놈들과 한통 속인 마름이 작성한 것이 아니더냐. 당장 그자를 불러 문초하면 진위는 금방 밝혀질 것이다. 쥐지에 몰린 건호는 이성을 잃었습니다. 이 자식이 죽으려고 환장했나. 건호가 품에서 비수를 꺼내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어른들이 비명을 지르며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건호의 칼날이 가슴팍을 향해 찔러오는 순간 태수는 번개처럼 몸을 들어 칼을 쥔 손목을 낚아챘습니다. 우두둑 뼈 꺾이는 소리와 함께 비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태수는 그대로 건호를 제압하고 바닥에 내리꽂았습니다. 무식한 놈, 힘으로 안 되니 흉기까지 드는구나. 좌중은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백치라 여겼더니 천하장사여, 10년 묵은 원한을 갚으러 온 저승사자처럼 보였습니다. 태수는 건호를 하인들에게 넘기고 조 씨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의 그림자가 조 씨를 덮쳤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허리를 굽혀 조 씨와 눈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조 씨만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 제 친어머니의 약탕기에 독을 타던 날 제가 방문 틈으로 보고 있었다는 것을 정녕 모르셨습니까? 조 씨의 눈동자가 공포로 커졌습니다. 너. 그녀는 숨이 막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태수는 나직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8살 아이의 눈에 비친 어머니의 죽음. 고통을 잊기 위해 나는 매일 밤 제 허벅지를 깨물며 백치 흉내를 냈다. 네가 주는 밥을 먹고 토하면서도 웃어야 했다. 이 열해는 나를 죽인 시간이 아니라 너를 잡기 위해 칼을 간 시간이었다. 태수가 몸을 일으키자 조 씨는 거품을 물고 혼절해버렸습니다. 윤진사가 비틀거리며 다가와 태수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회한의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태수야, 내 아들아, 이 못난 애비가 너를 몰라보고. 태수는 잠시 아버지의 손을 바라보다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의 잘못이 아닙니다. 다만 악인에게 너무 관대하셨던 것이 죄라면 죄겠지요. 이제라도 바로잡으면 됩니다. 대종손이 엄숙하게 선언하였습니다. 윤태수는 들어라. 너는 오늘 가문을 위기에서 구하고 장손으로서의 기계와 지혜를 증명하였다. 이에 나는 문중의 이름으로 너를 차기 가주로 인정하노라. 마당에서 지켜보던 하인들과 소작인들 사이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그동안 조 씨와 건호의 수탈에 시달리던 그들에게 태수의 승리는 곧 자신들의 해방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건호와 조 씨는 결박되어 관하로 넘겨졌습니다. 윤진사탱 마당에 감돌던 열해 묵은 탁한 공기가 일시에 거치는 듯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었습니다. 계모 한 씨의 차례가 남아 있었습니다. 태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한 씨의 행태를 꿰뚫고 있었습니다. 그는 암행어사와 밀리연통을 해두었고 관하에서 건호의 비리를 조사하던 중 자연스럽게 한 씨의 죄상도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딸을 팔아넘기고 아들을 볼모로 삼은 죄, 그리고 빼돌린 재물을 감춰둔 죄까지. 한 씨가 끌려오던 날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몰려나온 날이었습니다. 포졸들에게 붙잡혀 들어오는 한 씨는 멀리가 산발이 된 채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이건 억울하다. 나는 잘못한 것이 없다. 그러나 옥연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당에 모인 하인들과 이웃 사람들이 모두 지켜보는 가운데 한 씨의 죄상이 낭낙이 읽혀졌습니다. 계부의 딸을 백치에게 팔아넘겼다는 것, 어린 아들을 볼모로 삼아 딸을 협박하였다는 것, 시댁의 재물 문서를 빼내 오도록 강요하였다는 것. 한 씨의 얼굴이 점점 흑빛으로 변하였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런 악독한 계모가 어디 있냐. 자식을 돈으로 판다니. 찔청. 한 씨는 발버둥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올려나 제발 한 번만 봤다오. 내가 잘못했다. 복도를 생각해서라도 옥녀는 천천히 한 씨를 마주 보았습니다. 그리고 차분하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복돌이는 이제 이 집에서 저와 함께 지냅니다. 걱정 마십시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화를 내지도 저주를 퍼붓지도 않았습니다. 그 짧고 담담한 한마디가 한 씨에게는 그 어떤 호통보다 가혹한 벌이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볼모로 삼아 옥년을 짓눌러 왔던 그 아이가 이제는 자신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서 안전하게 살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더 이상 자신이 그 아이를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 한 씨는 눈물을 쏟으며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그것은 통쾌함이 아니었습니다. 옥녀는 담담한 눈으로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한편이 쓰렸습니다. 그러나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그 마음이 결국 자신을 가장 깊은 불행으로 이끌었음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늘은 보고 있었습니다. 언제나 모든 것을 봄이 찾아왔습니다. 윤진사댕 마당의 살구나무가 흐드러지게 꽃을 피웠습니다. 태수는
탁월한 안목으로 가문의 살림을 혁신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소작료를 낮추어 농민들의 의욕을 북돋우고 서당을 열어 가난한 아이들에게 글을 가르쳤습니다. 배움만이 너희를 지키는 힘이 된다. 태수는 아이들에게 항상 강조하였습니다. 옥견 또한 안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하인들의 하소연을 들어주고 풀어주는 자애로운 마님으로 존경받았습니다. 그리고 복돌이도 이제 윤진사댕에서 글을 배우며 무럭무럭 자라고 있었습니다. 옥녀는 동생이 뛰어노는 모습을 바라볼 때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이를 살리기 위해 가마에 올랐는데 그 가마가 결국 자신을 이토록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줄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한때 백치 신랑과 팔려온 며느리라 손가락질 받던 두 사람이 이제는 고을에서 가장 존경받는 부부가 되어 있었습니다. 어느 맑은 봄날 오후 태수와 옥녀는 대청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뜰에는 봄꽃 향기가 가득하였고 처마 밑에는 제비가 집을 짓느라 분주히 날아다녔습니다. 옥년이 찻잔을 내려놓으며 문득 물었습니다. 서방님, 후회하지 않으십니까? 무엇을 말이오? 지난 10에 그 꽃 같은 청춘을 백치로 사신 것 말입니다. 태수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이었습니다. 후회라. 아니, 오히려 감사하오. 그 시간이 없었다면 나는 사람의 겉만 보고 판단하는 오만한 양반이 되었을 테니까. 바닥을 기어보았기에 낮은 곳에 있는 사람들의 눈물을 볼 수 있었고 조롱을 받아보았기에 말 한마디에 무게를 알게 되었어. 열해는 버려진 시간이 아니라 나를 사람으로 만들어준 수련의 시간이었어. 태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옥련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러고는 그녀를 부드럽게 안았습니다. 옥련의 멀리칼에 봄바람이 실려왔습니다. 고맙소. 나를 믿어줘서, 나를 포기하지 않아줘서. 옥련은 태수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난 날의 고통과 시련은 이제 추억이 되어 두 사람의 사랑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어주는 걸음이 되었습니다. 담장 너머로 농부들이 논에 물을 대며 부르는 구성진 노래 가락이 들려왔습니다. 평화롭고 아늑한 봄날이었습니다. 이제 윤진사댁에는 숨겨야 할 비밀도 두려워해야 할 적도 없었습니다. 오직 서로를 깊이 이해하고 존경하는 부부와 그들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나는 복돌이, 그리고 그들을 믿고 따르는 이웃들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백치의 탈을 벗어던진 태수의 얼굴에는 그 어떤 탈보다 빛나는 아버지이자 가장의 미소가 서려 있었습니다. 열해를 백치로 살았던 사내 윤태수. 그는 살아남기 위해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그 낮은 곳에서 오히려 세상을 가장 넓게 볼 수 있었습니다. 계모의 협박에 팔려온 새색시 옥견. 그녀는 절망 속에서도 사람을 믿는 눈을 잃지 않았습니다. 믿음 하나가 결국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악인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건호와 조씨는 관아의 심판을 받아 마땅한 벌을 치렀습니다. 계모한 씨는 재물도 딸도 알들도 모두 잃고 홀로 남겨졌습니다. 그것이 하늘이 내린 벌이었습니다. 남을 불행하게 만들어야만 자신이 살 수 있다고 믿었던 자들은 결국 자신이 가장 불행한 자가 되었습니다. 어둠이 아무리 깊어도 새벽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시련이 아무리 혹독해도 희망의 끈을 놓지 않으면 하늘은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납니다. 이런 감동적인 야담 이야기가 계속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나 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